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조연심입니다. 며느리 팔자라는 말 옛말인 줄만 알았습니다. 사람 복이 그 사람의 그릇만큼 온다고들 하죠. 제 그릇이 그 정도라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릇도 복도 다 필요 없더라고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평생 쌓아온 것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람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을 저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하나를 잘못 들이면 아들이 아들 노릇도 못한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무서운 시어머니로 인해서 제가 삶이 너무 고달팠고 시집살이로 꽤 고생을 했기에 아들 수찬이를 낳는 순간 제가 나중에 며느리를 들이면 정말 딸처럼 잘해주겠다고 생각했죠.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요새 며느리들이 우리같이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줄 알아? 오죽하면 우리 세대들 보고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겠어? 위에서 눌림받고 아래에서 치고 오고. 아유, 그냥 아주 속 터져.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좋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도 진심을 알아주겠지. 어른이 먼저 노릇을 잘해야 하는 거야. 아이고, 너 며느리 한번 들여봐라. 그게 뜻대로 되나? 내가 며느리를 세 본 사람인데 요즘 며느리는 딸처럼 잘해줘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쥐어주고 관심 끊는 게 제일이야. 지들끼리 알아서 잘 살게 말이야. 며느리도 며느리 나름이지. 네가 이상한 며느리 들인 거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 매운맛을 봐야지 정신 차리지. 며느리 적 돌리면 아들 피곤해지고 손주 한번 얼굴 보기도 힘들고 조금 서운하단 말이라도 꺼내면 예민하다 구식이란 말만 해대는데 며느리랑 적지면 그때부터 온 식구들 며느리 눈치 보며 아들도 부모도 집안 전체가 시들어. 알어? 친구는 며느리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는 제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런저런 말들을 해주었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귓등으로도 듣지도 않고 그저 우리 집 복으로 우리 집 며느리는 다를 것이라고 잘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막 민선이와 연애를 시작할 때였고 결혼할 생각도 안 했는데 왠지 저는 어쩌면 운명처럼도 느껴졌던 일이 벌어졌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한 집이 갑자기 시세보다 한참 싸게 초급매로 나왔고 남편과 상의해서 돈을 다 끌어모아서 그 집을 망설임 없이 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실 말은 안 했지만 그 집을 사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수찬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걸 내가 사두면 수찬이 나중에 결혼하면 혹시라도 내 가까이 살아주면 좋겠다. 그게 제 속마음이었습니다. 아들 셋 있는 친구는 아주 아들 며느리라면 치가 떨리고 며느리 편만 드는 아들 차라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낫다며 멀리 보내버렸지만 저는 아들 하나 있었기에 멀리 보내고 싶지 않았고 설사 며느리 편만 든다 해도 가까이 살면서 잘 사는 것도 보고 손주들 커가는 것도 보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명의를 수찬이로 해줄까 하고 은근슬쩍 물었는데 수찬이는 회사 근처 신축 아파트 공공청약을 하고 싶다고 바람을 피웠고 1주택이면 공공분양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일단 제 이름으로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집이 있으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노릇이고 결혼도 했겠다. 신혼살림 꾸리는데 보탬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마음이 컸죠. 그러다가 수찬이는 결혼도 이제 하겠다. 신혼살림 꾸리는데 보탬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마음이 컸죠. 그러다가 수찬이는 민선이와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찬이가 결혼 결정한 민선이는 예의도 바르고 싹싹해서 남편도 저도 참 예뻐했어요. 다만 민선이는 집안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돈에 대한 욕심이 유달리 많기도 하고 만나는 비용도 다 수찬이한테 의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어떠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수찬이에게도 너무 돈 가지고 뭐라 하지 말고 민선이하고 결혼할 거면 자존심이니 건들지 말라고 했죠. 수찬이는 알겠다고 했지만 고민이 많았기에 민선이와 몇 번이나 헤어지려 했지만 그때마다 참 정이 무서운 건지
결국 결혼을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참견을 안 하는 사람이었지만 민선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자주 수찬이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너 여자 잘 만나야 한다. 안 그러면 네 인생도 망하고 우리 집안도 좋지 않은 길을 걷게 돼. 일륜지대사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 네, 아버지. 수찬이는 대답을 한 채 고민을 했지만 결국 민선이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린 다음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선이네 부모님은 민선이와는 달리 돈에 별로 욕심도 없었던 것 같고 수더분한 사람들이었어요. 없는 것 가지고 민선이가 행여나 저희 눈밖에 날까봐 걱정도 하고 많이 미안한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변변치 못한 집안이라 민선이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디 결혼하고서는 민선이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민선이가 워낙 싹싹하니 예뻐요. 걱정 마세요, 사돈. 사돈들은 원래 서울 살았지만 돈을 잘 벌지 못해서 어찌어찌 살다가 경기도 끝 외곽으로까지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민선이는 자기 부모 돈 없는 게 많이 신경 쓰이는 아이였어요. 심지어 이제까지 번 돈을 가족에게 다 주는 바람에 혼수 비용 마련하는 것도 어려워서 그것마저 수찬이랑 중고가전을 알아보기로 했다더라고요. 그것이 안쓰러워 어차피 같이 쓰는 것이기도 하고 집은 수찬이가 알아서 마련한다고 하니 제가 돈을 좀 보태주게 되었고 민선이는 그야말로 몸만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얼마 앞두고 신혼집을 한참 구할 때 민선이가 뒤에서 뭐라고 한 건지 수찬이가 마음을 바꿔 제게 다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청약을 넣을 생각이긴 한데 당장 이사할 집이 마땅치 않아서요. 제가 돈을 마련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비싸기도 하고 민선이랑도 말을 좀 해봤는데 일단 엄마 집 한 채 더 있는 거 저희 주시면 안 돼요? 그때 분명 네 이름으로 사준다고 했는데 네가 청약해야 돼서 싫다 하지 않았니? 네, 근데 이게 좀 힘들 것 같아서요. 일단 그 집에 신혼집으로 우리 둘이 좀 들어가 살면 안 될까요? 엄마 명의로 되어 있기도 하고 어차피 주시기로 한 거니까 나중에 청약되면 그 집 팔아서 바로 나갈게요. 처음과는 다른 수찬이의 말에 남편은 유감스러워했고 저도 어쩔 수 없다 했지만 아무 계산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자기 임무로 집을 마련한다는 수찬이었는데 뒤에서 민선이가 뭐라 말을 한 것인 것 같은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편하면 나도 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무엇보다 결혼한 첫 해 복잡한 집 구하기 전쟁을 피하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남편이 끼어들게 되었죠. 니들 편한 대로 해라. 너희 살림 차려야 하니까 먼저 들어가 살아라. 대신 월세 보증금만 빼서 내보내도록 해. 월세 보증금요? 그래, 네가 마음을 바꾼 것이니 그건 네가 물도록 해라. 전세 보증금도 아니고 월세 보증금이라 부담은 덜 될 거야. 수찬이는 당황하며 민선이와 의논하겠다 했고 처음에는 그 월세 보증금마저 아까워하는 게 느껴졌지만 남편이 그건 강경하게 양보하지 않는 바람에 그렇게 수찬이 부부는 제가 사둔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왕래하게 되면서 저는 며느리 민선을 친딸처럼 대해주기 위해 진심을 다했죠. 가족으로서는 처음엔 서먹했지만 민선이도 인사를 공손히 하고 말을 예쁘게 하는 아이였기에 금세 정이 가더군요. 무엇보다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새겨둔 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잘해야 아들이 행복하다. 그 말 하나만 믿고 살았고 그래서 저는 민선 앞에서 늘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불편할까봐 말투 하나도 조심했고 뭘 좋아하나 유심히 살펴보다가 민선이 된장찌개에 호박을 꼭 넣는 걸 보고는 다음부턴 일부러 호박을 손질해뒀습니다. 그날 입맛에 맞게 반찬을 넉넉히 싸서 보낼 땐 이건 네가 좋아하는 가지무침, 이건 수찬이 반찬이라고 따로따로 포장해서 챙겼습니다. 남들 보기엔 그저 평범한 김치 한 그릇, 된장찌개 한 통이었겠지만 저는 그 안에 제가 줄 수 있는 정성과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넣었고
어떨 땐 밤늦게 민선이 문자 하나에 시장을 다시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깻잎 있으면 조금만 싸주세요. 어머님 깻잎이 먹고 싶어요. 그래? 알겠다. 엄마 집에 있으니 그렇게 먹고 싶은 음식 있으면 얘기해. 그 한마디에 비닐봉지를 들고 24시간 마트를 찾으며 속으로는 그래, 이 아이가 불편하지 않게 해주자. 내가 좀 더 움직이면 수찬이도 편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진심이 닿으면 언젠가 그 아이도 나를 진심으로 대할 거라 믿으며 저는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은 머지않아 조금씩 물거품이 되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남편 생일이었지요. 수찬이 부부도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고 저는 그날 아침부터 장을 보고 조용히 육수를 끓이며 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마음속에선 민선이가 좋아한다던 묵은지찜도 해야지, 수찬이 어릴 적 좋아하던 메추리알, 장조림도 빠지면 안 되지 하고 생각하면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도 여러 개 하게 됐지요. 그렇게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리고 며느리 민선이 환한 웃음을 머금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익숙한 인사와 함께 늘 그래왔듯이 빈손이었습니다. 빈 반찬통들만 잔뜩 들고 왔고 저에게 내밀었죠. 며느리한테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희가 해줬으면 뭐 작은 과일이라도 하나 사올 법도 하건만 커피 한 잔 사들고 오는 걸 못 본 저는 뭐 그게 이제는 익숙해졌기에 별말 없이 웃으며 그래, 얼른 들어와. 음식 다 했어 라고 손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생일인데 빈손으로 온 건 참 아무리 생각해도 좀 그렇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생일이라 그런지 별소리 안 했습니다. 그날도 가져다 줬던 반찬통만 양손 가득 들고 와서는 하나하나 다 비워왔다며 싱긋 웃더군요. 어머니 음식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밥이 절로 꼴딱꼴딱 넘어가서 저 살도 5kg나 쪘어요. 그래? 너무 말랐어가지고 많이 먹으면 좋지. 별거 아니니까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또 누그러져. 그래, 선물 안 사오면 어떠냐. 이런 소소한 정이 가족이지. 하며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전 우연히 시장 입구에서 민선이를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양손 무겁게 뭔가 들고 있던 그녀를 저는 그저 지나가며 반가운 마음에 불렀습니다. 민선아, 민선아. 어머님, 뭘 그렇게 잔뜩 무겁게 들고 어딜 가는 거야? 그 순간 민선은 어색한 듯 웃으며 아, 어머니, 저 잠시 친정 가는 길이에요 했고 그 손에 들려있던 건 고급 포장지에 곱게 담긴 한우 세트, 전복 세트, 과일 바구니까지 정말이지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이었습니다. 아, 그러니 그거 다 들고 친정 가기에 많이 무거울 것 같은데 택시 타고 가지. 아니에요. 여기서 버스 한 번만 타면 금방 가요.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선이는 눈치가 빠른 아이라 최대한 안 보이게끔 앞으로 들었는데 그래도 그게 숨겨질 리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웃었지만 그 장면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틀었습니다. 지 시아버지 생신 때 저 중에 하나만이라도 들고 와주지. 참. 속으로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며 머릿속에서 자꾸만 비교가 되더군요. 우리 집에 올 땐 과일 하나 없이 빈손으로 왔고 내가 싸준 반찬통만 챙겨가던 그 아이가 친정엔 그렇게도 손 가득, 마음 가득 뭘 싸들고 갔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물론 딸이 친정에 잘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보기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한 번쯤은 단 한 번이라도 제게도 그런 정성을 보인 적이 있었는가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자꾸 저려왔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한두 번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나 자기 회사에서 들어온 선물들이나 좋은 것들은 싹 다 챙겨 친정에만 주려고 바리바리 쌓아놓은 것이 많았습니다. 계속 며느리가 그러니 아들 또한 그게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건 분명했습니다. 늘 조심스럽던 수찬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날따라 식사 중 저와 남편 앞에서 대놓고 민선이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선아,
우리도 명절이든 엄마 아빠 생신이든 뭐 하나 챙겨가자. 꼭 값비싼 게 아니라도 마음 담긴 거면 되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입안에 있던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못한 채 멈칫했지요. 그냥 흘러가듯 꺼낸 말일 수도 있었지만 제겐 그것이 마치 속내를 꺼내 보인 듯한 작은 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숟가락을 잠깐 내려놓더니 눈길조차 돌리지 않은 채 툭 내뱉었습니다. 왜 그걸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말해? 어머님 부담스러우실까봐 그렇지. 시댁은 자주 찾아뵙잖아. 가까이 계시니까 매주 뵙고 반찬도 받아오고 일도 도와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새삼 또 뭘 챙겨가면 어르신들 부담스러워하시지. 그 말의 어투는 분명 부드러웠지만 말끝에 실린 단호함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는 듯 며느리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민선이는 곧이어 더 날카로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난 그냥 얼굴 보이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 어머님 아버님도 분명 그렇게 생각하실걸? 괜히 뭐 했다가 부모님도 부담스럽고 우리도 어려우면 사이만 멀어진다니까? 뭐 그걸 꼭 물건으로 해야 하나? 형식에만 매달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남편이 거기다 대고 한마디 하려 했지만 남편 성격에 무슨 말을 할지 뻔했기에 저는 툭 다리로 차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남편의 마음을 알고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그늘이 들이우는 게 싫었고 민선이와 말다툼이라도 하게 될까봐 그것조차 막고 싶었습니다. 제 감정을 꾹꾹 눌러가며 가정의 평화라는 이름 아래 저는 또 한 번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니까 시어머니니까 내가 참고 이해해야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가 얼마나 외롭고 헛된 것이었는지는 손주가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아들내외는 다행히 결혼하자마자 빨리 아이를 갖게 되어서 낳게 되었는데 수찬이 어렸을 적 꼭 닮은 모습에 저도 남편도 참 예뻐했습니다. 민선이는 자기가 낳았지만 수찬이를 빼닮은 게 못마땅한지 자기 닮은 구석을 굳이 찾아내며 말을 하고는 했지요. 그런데 민선이는 손주가 친정 부모님보다 저희를 더 많이 만나는 탓에 더 좋아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지 애한테 뭐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땐 제 무릎에 앉아 할미할미 부르던 그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 눈을 피했고 어쩌다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게 대꾸하거나 외할머니 이야기만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이거 해줬는데, 외할아버지는 저거 사줬는데 처음엔 아이가 무심한 줄 알았습니다. 그저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용돈을 손에 쥐어주며 갖고 싶은 거 사 먹어 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로 외할머니 사드릴래요. 외할아버지 것도 챙겨야 해서 모자란데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순수해서 그런 거라고 참 예쁘다며 웃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입꼬리만 겨우 올린 채 마음속으로만 한참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 민서는 얼굴을 활짝 피우며 아이에게 뽀뽀를 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애 참 착하죠 어머니? 외가 어른들 챙길 줄 안다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나 해맑았고 지나치게 밝았기에 오히려 제 마음엔 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나는 그저 내 손주의 기억 속에서 밥만 해주는 사람으로만 남는 걸까? 외할머니에겐 사랑을 받고 나에게선 도움만 받고 사라지는 사람으로 기억되진 않을까? 그런 쓸쓸한 생각이 참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남편 생일이었던지라 며느리는 시아버지 생일이라고 처음으로 선물을 하나 사들고 왔습니다. 민선이가 웬일로 우리 집에 선물을 사오는 날이 있다니 처음엔 저도 놀랐습니다.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한테 선물 하나 내민 적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에 어쩔 줄 몰랐지만 그래도 선물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포장을 풀자 나뭇결이 살아있는 고급스러운 가죽 지갑이 나왔고 그 자리에서 민서는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거 꽤 비싸게 주고 샀어요. 시아버님 생신이시니까 제대로 된 걸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것도 같이 샀어요. 커플로 들고 다니시면 보기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아이가 제게 무언가를 직접 사온 건 결혼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참으로 기념비적인 일이었지만, 하지만 그보다도 산 김에라는 그 표현이 제 가슴 한복판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산 김에, 그 말에는 당신도 챙기긴 했어요 라는 의무감이 스며 있었고, 생일 당사자도 아닌데 덤으로 얹어준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지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갑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문득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낯익은 무늬와 재질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남편과 함께 병원 다녀오는 길에 잠시 들렀던 지하철 상가의 한 구석. 그날따라 특가 할인이라며 상점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갑 무더기 중에서 남편이 손에 들어보고는 에이 뭐 이 정도면 지하철 카드 넣기 딱 좋겠네 하며 5,000원을 주고 산 그 지갑과 똑같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때는 싸구려인 걸 알면서도 아이고 늙은이가 뭐 명품 들고 다니랴 이거면 충분하다며 너털웃음 지었던 그 장면이 그 지갑을 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살며시 눈을 남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남편의 표정도 딱 멈춰 있었죠. 그는 지갑을 들여다보며 입꼬리를 굳게 담은 채 말없이 손등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30년 넘게 살아온 짝이기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마음에도 얇고 길게 금이 갔다는 걸. 그 지갑이 비싸게 샀다던 민선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그 말이 허세였다는 것, 아니면 저희를 속였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남편은 평소답지 않게 조용히 식탁을 떠났고,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괜히 서늘하고 싸늘한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눈치 빠른 민선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저는 그 지갑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며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물건은 차라리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아프다는 걸. 그저 챙겼다는 티를 내기 위한 선물은 고마움보다 불쾌함을 남긴다는 걸요. 저희가 싼 맛에 산 거랑 그걸 생일날 선물로 받은 거랑은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굳은 표정을 얼른 살펴보고 분위기를 더 이상 무겁게 두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 얼른들 먹어. 갈비찜은 금방 식으니까 따뜻할 때 먹어야지. 억지로 웃음을 띠며 반찬 뚜껑을 열고 국을 덜고 젓가락을 챙기며 빠른 손놀림으로 음식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차려진 음식 중엔 진한 육수로 고아낸 갈비찜, 싱싱한 해산물을 손질해 만든 해물전, 이른 아침부터 불 앞에서 지진 잡채며 전 부침까지 모두 몇 시간에 걸쳐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서는 그 많은 음식 가운데서도 어찌나 요령 좋게 비싼 것만 쏙쏙 골라내는지 입맛을 다지며 갈비만 3개 집어먹더니 전복찜을 보고는 와 이거 내 스타일이에요 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도 맛있게 먹으니 다행이다 하고 넘기려 했지만 민서는 젓가락질을 하다 말고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따가 전복이랑 갈비 좀 남으면 싸주세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어머님 아버님 전복이랑 갈비 안 좋아하시는데 남으면 아깝잖아요. 넌 왜 우리가 갈비랑 전복을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냐? 제가 이제껏 보니까 몇 개 드시고 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솔직히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으실 거잖아요. 가져가서 저희 가족 맛있게 먹을게요. 좀 부탁드려요. 참 너는 사는데 스트레스는 안 받고 살겠구나. 민선이는 뭐 한번 좋은 거 있음 제게 먹어보란 소리도 안 하고 당연히 안 좋아할 거라고 믿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제 손끝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오래 서 있었고 허리와 다리가 얼마나 저려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을 테지요. 그저 맛있는 음식이 생겼으니 가져가야지라는 가벼운 말투 속에 제 수고는 깃털보다도 가볍게 치부되는 듯해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웃기만 했습니다.
남편 또한 더 얘기를 하려다가 한숨만 쉬고 고개를 절레절레 절 뿐이었죠. 그렇게 다 먹고 나서 저는 치우려고 불안정하게 쌓아 올린 접시를 들고 식탁으로 돌아가던 중 순간 발끝이 카펫에 걸리며 몸이 앞으로 휘청였고 그대로 주저앉듯 허리를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허리 아래로 통증이 번져오며 숨이 턱 막혔고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무릎을 짚었습니다. 제가 허리를 부여잡고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남편이 제 어깨를 가볍게 짚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앉아있어. 다친 것 같은데 무리하지 마. 그 말에 저는 겨우 거실 쪽으로 몸을 옮겨 낮은 소파에 앉았고 남편은 젓가락과 그릇을 하나하나 식탁에서 걷어가며 서툰 손으로 싱크대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저 식탁 위를 정리하는 일이 남편의 손을 거친 적이 없었기에 저 장면은 마치 오래된 벽시계가 반대로 돌아가는 걸 보는 것처럼 믿기지 않는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벌떡 일어나 앞장섰죠. 아버지, 제가 할게요. 어머니 다치셨는데 아버지까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라며 서둘러 접시를 받치고 조심스레 옮기더군요. 그 모습에 잠시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그래도 엄마를 도우려 하는구나. 그 생각 하나에 겨우 숨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이나 시부모가 그러든 말든 오히려 거들기 싫다는 듯 모르는 척 식탁에 있는 음식을 자기 먹고 손주 먹이는 척 딴청을 하는 것이 보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내가 친정엄마였으면 이렇게 안 했겠지. 생각이 들며 며느리가 바리바리 좋은 음식들을 친정에 싸나르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친딸 같은 며느리는 언젠가 친구가 한 말맞다나 실현되기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자 그러자 아들은 이런 제 마음을 눈치를 챘는지 지 안 사람에게 얘기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여보, 엄마 다쳤는데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할 거야? 좀 도와야지. 밥 다 먹었잖아.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니만 이내 아들을 노려보고서 벌떡 일어나 기분 나쁜 듯 작은 접시를 옮기며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가지 한다 정말. 참 시댁 와서 눈칫밥 먹게 만드네. 어디 치사하고 더러워서 오겠어? 정말 작게 얘기를 해서 불행 중 다행으로 아들이랑 남편은 못 들은 것 같았지만 바로 뒤에 앉아있는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기에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싹싹함이 다 가식처럼 느껴졌고 물론 아들이 한마디 하니 딴에는 서운하고 화도 날 수 있겠지만 이젠 알아서 혼잣말도 할 정도로 누가 들을지 겁도 없이 시댁이 만만해졌나 싶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기가 막혔죠. 이 얘기를 남편한테는 안 하는 것이 좋았지만 저만 갖고 있자니 속이 답답했고 아픈 허리보다 마음이 더 좋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간 후에 한동안 연락이 없었고 반찬해달라는 소리도 없고 밥을 먹으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주방에서 무리하지 않아도 됐기에 편히 쉴 수 있었고 병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치료를 받았지요. 허나 제 허리가 조금씩 나아질 즈음에 아들이 찾아왔는데 저는 간만에 손주와 며느리도 오려나 싶었지만 아들만 덩그러니 왔습니다. 손주를 못 보는 게 좀 섭섭한 와중에서 수찬이가 먼저 조심스레 말문을 열더군요. 엄마, 아버지, 그냥 이런 얘기 안 하려 했는데 민선이가 그날 좀 서운했대요. 서운하다고 뭐라 하든. 저도 그때 참을 수 없어서 한마디 한 건데 저한테도 화가 났고 부모님께도 섭섭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당황스러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무안을 주었으니 화가 나고 속이 나는 건 알겠지만 우리에게는 왜 서운한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서운한 것은 제 쪽이었죠. 표정이 안 좋았고 제가 허리를 삐끗한 날이었고 식사 자리에서 최대한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 아픈 몸을 이끌고 애써 웃어가며 버텼던 하루였기에 서운하다는 말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찬이는 멋쩍은 표정으로 눈치를 보다가 덧붙였습니다. 생신날인데 자기는 손님 대접 못 받은 것 같아서 좀 기분 나빴다고 하더라고요. 기껏 비싼 선물까지 가져갔는데. 비싼 선물?
엄마 아빠한테 준 선물 그거 되게 비싼 거더라고. 나는 잘 모르는데 백화점에서 50만 원씩 주고 샀대요. 50만 원 줬대? 민선이가? 그래서 민선이한테 100만 원 줬거든. 민선이는 아들에게 100만 원을 타가서 5천 원짜리 2개를 사고 아들에게 그렇게 선심 쓰듯 얘기를 했다는 게 참으로 어이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민선이에게 많이 시달렸던지 못 본 사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저는 아들이 퍽퍽하고 상한 얼굴을 보니 괜히 나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허리를 붙잡고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뭘 놓쳤을까, 어딘가 부족했을까 생각하게 되더군요. 며느리에게 좋게만 생각하고 넉넉하게만 생각하고 싶었는데 언젠가부터 며느리 단점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서운했었던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어른이니 며느리의 서운했다는 말이 마음 한가운데를 차갑게 적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감정은 머리보단 먼저 제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민선이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나서 아들에게 간만에 식사라도 하자며 손주와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 그랬고 몸도 많이 좀 나아졌기에 간만에 또 거하게 음식을 차려내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냥 당신도 며느리한테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그간 얘기를 해주니 남편은 굳어진 상황에서 참 난감했던지 골치를 썩으며 자기는 모르겠다며 알아서 하라며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들네 가족을 초대한 뒤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앉아있어 민선아, 너 일하느라 힘들잖니? 하며 설거지는 제 몫으로 넘겼고 밥상이 다 차려져 있어도 무릎을 짚고 일어나 숟가락을 놓으며 넌 편하게 있어. 엄마가 다 할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태도를 스스럼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거절하거나 사양하는 법 없이 어쩌면 당연한 듯 저의 배려를 받아갔고 그저 어머니 음식은 진짜 최고예요 라는 말 한마디면 저는 또 스스로를 달래듯 그 말을 곱씹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반찬은 항상 넉넉히 해두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와도 부족하지 않게, 혹시 아들이 늦게 와도 덜어둘 수 있게. 냉장고에 두면 한 주는 거뜬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민선이 다녀간 날이면 그 반찬통은 어느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잡채, 갈비, 깍두기, 무생채, 심지어 국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처음엔 기분 좋게 챙겨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자리가 제 눈에 선명히 들어오기 시작했고 한 번은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열다 말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집은 왜 이렇게 휑하냐? 반찬이 하나도 없어? 이번에도 며느리한테 다 퍼줬어? 하며 목소리를 높였기에 저는 얼른 달래듯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민선이가 좋아하니까 좀 가져가라 했지. 그게 뭐 큰일인가요? 남편은 눈썹을 찌푸린 채 말없이 신문을 들었고 저는 주방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나도 사실 그 텅 빈 반찬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가 맛있게 먹는 게 어딘가. 내가 이렇게라도 보탬이 되는 거면 된 거지 하며 스스로를 수없이 타일렀습니다. 남편은 그냥 그때부터 답답했던지 아예 관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뜻밖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간만에 전화 온 거라 좋은 마음에 받았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유난히 차분해졌더라고요. 엄마, 우리 둘째가 졌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벅차올랐고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왼손으로 바꿔주며 두세 번은 되물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이니? 민선이 괜찮아? 병원엔 다녀왔니? 네, 지금 13주 되었대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눈물이 핑 돌 만큼 기뻤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쪽이 허전했기에 손주가 더 생긴다는 소식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촐하지만 정성 가득한 축하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남편도 늘 민선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그이조차 그날만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돼지고기며 제철 과일까지 사오더니
아들보다 더 성의 있게 상을 차리는 저를 말없이 도와줬습니다. 손주가 드러나는 건 집안의 경사이고 우리 부부에겐 인생 마지막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저는 민선의 입맛에 맞추려고 요리책까지 펼쳐가며 음식을 준비했고 손주가 좋아하던 딸기 우유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날 집안은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민선은 살짝 부은 얼굴로 나타나 조금은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입덧이 좀 있긴 한데 기분은 좋아요. 어머니가 해주신 거 먹으면 또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웃었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래 이게 맞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며느리가 손주를 품고 있는 10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노력했고 며느리는 그제서야 조금씩 마음을 열은 상태로 전처럼 돌아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둘째를 무사히 낳게 되었고 저는 아들의 간곡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엄마, 민선이 산후조리 좀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엄마가 해주시는 게 제일 믿음 가고 민선이도 엄마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 해줄 수 없는 일이라는 걸요. 처음 손주를 낳았을 때도 결국 제가 밥 해주고 빨래하고 밤새 아기 안아주며 눈물 흘렸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우리 집 손주를 낳은 엄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또다시 손을 걷어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산후조리사도 있고 친정도 멀지 않은데 왜 당신이 그걸 또 맡아? 허리도 안 좋은 사람이 또 그 고생을 하게 생겼네. 그래도 나밖에 없다는데 어떡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 손주 낳아줬는데 내가 해줘야지. 참 미련퉁이처럼 산다 당신도. 며느리에게 어디까지 그렇게 다 내줄 거야? 그냥 좀 아들네랑 상관 않고 살면 안 돼? 손주 낳아서 제일 기뻐한 사람 당신 아니야?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데 당신도 그냥 이럴 때는 눈 감아주는 게 나를 돕는 거야. 나도 모르겠다. 나 같았음 한번 들이엎었을 텐데 당신이 참 보살이야 보면. 그 나이에 몸도 버티기 쉽지 않을 텐데.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리도 좋지 않았고 이제 몸이 쉽게 지치는 나이였으며 첫째 때의 조리 과정에서 이미 한계를 경험한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선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정엄마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오래 못 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어머니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어요. 그 말에 살짝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산후조리 비용이 너무 비싸서요. 어머니가 해주시면 아무래도 공짜니까 저희도 부담이 없고요. 그 순간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공짜라는 단어가 마치 내 존재를 비용 없는 도구로 치부하는 듯 느껴졌고 내 손과 발, 내 시간과 잠, 내 건강까지도 이제는 돈 안 되는 시댁 노동력 정도로 여겨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마음에 담은 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또 아들에게 짐이 될 테고 결국 내가 하지 않으면 손주는 낯선 이에게 맡겨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남편은 제게 조리하러 간다고 말하자마자 이 말을 짚으며 참을 수 없는 듯 이번에야말로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가 눈 감으려 했는데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이 맹추인 사람아, 당신은 대체 왜 맨날 저렇게 당하고만 살아? 아니, 시어머니를 공짜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몸까지 부려먹는다는 거야? 목소리는 갈수록 격해졌고 눈가엔 그간 쌓인 우라가 뚜렷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손주 봐주는 게 기쁘다고 해도 그건 기쁜 척이지. 애들이 눈치가 없어. 누가 허리 끊어지는 고생을 좋아해서 한다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저 주방 쪽을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 한쪽이 서러웠습니다. 민선이 내게 고맙다고 말은 했지만 그 속에 따뜻함은 없었고 어머니가 해주시면 저희야 정말 감사하죠. 믿음도 가고요. 란 말도 돌이켜보면 우린 돈은 없고 엄마는 있으니까 라는 계산 속에서 꺼낸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참으려 했습니다. 그 애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 게 아닐 거라며 그냥 상황이 그렇다며 마음속에서 수없이 변명해 주려 애썼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내 몸을 갈아 넣는다는 말이 뭔지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아침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갓난아기 젖병을 삶은 뒤 수유 시간마다 알람을 맞춰가며 밤을 새웠습니다. 아기가 칭얼대는 소리에 새벽잠이 깨도 쉬어 민선아 내가 안아줄게 하며 두 눈에 핏발선 채로 아기를 흔들어 달래고 낮 동안엔 젖은 기저귀며 빨래며 설거지까지 모조리 도맡았죠. 민선이 자고 있으면 방문을 조용히 닫고 혹여나 깰까봐 발걸음까지 조심하며 산후엔 푹 쉬어야 돼. 그래야 몸이 회복하지라는 말로 제 스스로를 다독이며 움직였습니다. 그건 단지 도와준다는 차원을 넘어 온 집안이 숨쉬듯 자연스레 제 몸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수찬이가 어딘가 약속이 있다고 아침부터 나가 있었습니다. 저녁 좀 들어올게요 엄마. 미안해요. 민선이랑 둘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잘 다녀오거라. 걱정하지 말고. 그날 오후 아기를 재운 후 겨우 짬이 났을 때 민선이 안방에서 나와 주방에 서 있는 저를 보더니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게 다정한 부탁도 조심스러운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치 당연한 걸 확인이라도 하듯 툭 던지듯 말하더군요. 어머니, 한우곰탕은 저 먹으라고 끓이신 거죠? 그거 사실 친정 부모님 것도 좀 싸가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알아서 하라는 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렴요. 친정 부모님 것도 챙긴다는데 그걸 제가 말릴 입장은 아니었죠. 마침 식사 때가 되어서 저도 곰탕 한 그릇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의 작은 금 하나를 확실히 내리긋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냉동실에서 지난번에 넣어두신 반찬 있잖아요. 그거 데워 드시면 되겠어요. 요즘엔 입맛 없으시다 하셨으니까. 민선이가 건넨 오래된 반찬 그릇을 열었을 때 뚜껑을 열자마자 퍼져나오는 냄새에 저는 본능적으로 코를 훌쩍였고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예전에 내가 만들어 싸준 그것도 몇 달은 좋게 지난 음식이라는 걸요. 무말랭이는 이미 색이 변해 있었고 된장나물은 냉동실 특유의 건조하고 탁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무심한 듯한 말투로 민선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냉동실에 오래 뒀다가 해동하면 원래 이런 냄새 나요. 이상은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자주 먹었어요. 지금은 모유술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안 먹지만 혹시나 몰라서 안 먹는 음식을 나한테 왜 먹으라고 내놓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작에 냉동실에서 쓰레기통으로 가야 할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갓 끓인 곰탕과 반찬을 먹고 제게는 그리 먹이니 아무리 무딘 저도 화가 났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저 웃는 듯한 표정을 지은 채 숟가락을 국에 한번 담갔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밥 위에 그 반찬을 올리려 했지만 손이 따라주지 않았고 입맛이 없다는 핑계로 몇 번 떠올리는 척만 하다 결국 한 숟가락도 삼키지 못한 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그 음식을 싸주며 고생할 며느리 위에 내 손으로 만든 정성이라 믿었지만 그 정성은 냉동실 어딘가에 던져졌다가 몇 달 뒤 다시 내 입으로 돌아와 상한 냄새와 함께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선이 소파에 앉아 다리를 뻗으며 TV를 켜는 동안 저는 조용히 가방을 챙기고 민선아, 나 오늘은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말하며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민선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네 조심히 가세요라며 건성으로 인사했지만 저는 그 목소리에서 어떤 온기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하루 종일 참고 눌러왔던 감정을 어쩌지 못해 늦은 밤 부엌 식탁에 앉아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듣던 남편이 냉동 반찬이란 단어가 나오자마자 얼굴빛이 서서히 달라졌고 제가 예전에 내가 싸준 것 같았어. 그걸 다시 나한테 라고 끝맺자 남편의 입술은 꽉 다물어졌고 손등위로 파르르 떨림이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집어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 당장 말해야겠다. 이건 아니야. 시애미를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어딜 감히 이따위로 행동해 며느리라는 것이. 저는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호음 2번 만에 전화를 받은 민선이에게
남편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선아, 네가 시어머니가 열심히 끓인 곰탕 네 친정 식구들 가져다 주는 거 그래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니? 너희 부모님께 드리는 음식처럼까지는 안 바래도 산후조리로 인해서 고생한 네 시어머니한테 오래된 상하는 반찬을 내주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민선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심지어는 당당했습니다. 아버님,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싸주셨던 음식 있잖아요. 저희 집 냉장고에 그대로 둔 거예요. 그때 저에게 한참 된 거 꺼내서 주셨던 거. 그때 전 그걸 먹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요, 이번엔 어머님도 똑같이 한번 느껴보시라고 그때 기분이 어떤 건지 직접 아시게 해드리려 한 거예요. 그때 주셨던 거 바로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그때 그 상태예요. 저에게 상한 걸 주셨더라고요. 대접이라면서. 그렇게 대접한 겁니다. 저에게요. 그 말을 듣고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숨이 막혔고 남편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너 참 못쓰겠구나. 너 이런 거 네 부모 욕먹이는 일이란 걸 알긴 하냐? 네 시어머니가 이제까지 너 반찬 싸주고 산후조리 해주고 음식 해주고 네 친정엄마도 못하는 일을 네 시어머니가 다 했다. 넌 지금까지 우리가 너한테 쏟은 정성을 이렇게밖에 못 갚냐?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음식을 줬던가. 머릿속을 아무리 뒤져봐도 오래된 음식을 민선에게 챙겨준 기억은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생각 끝에 떠오른 건 단 하나의 장면뿐이었습니다. 그날 민선이 갑자기 전화를 해선 어머니, 저희 오늘 급히 나가봐야 해서요. 내일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반찬 좀 오늘 저녁까지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부탁해왔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부엌에 들어가 하루 전날 만든 새 반찬 몇 가지를 꺼내 정갈히 담았습니다.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던 반찬들이었고 심지어 유리용기의 뚜껑까지 새로 소독해서 포장했을 정도였습니다. 그저 당일 만든 음식이 아니니 괜히 오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포스트잇에 조그맣게 전날 만든 것이니 먹는 데는 지장 없을 거야 라고 메모까지 붙였었죠.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었던 겁니다. 그 작은 차이가 그 아이에겐 오래된 음식이라는 꼬리표로 붙어 있었고 결국 그 경험이 시어머니도 그렇게 했으니 나도 해보자는 엉뚱하고 황당한 방식으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배신감보다 먼저 다가온 건 참담한 허무였습니다. 하루 이틀 내가 조금 덜 챙겼던 것도 아니고 생색내는 일 없이 다 해줬던 날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아이는 내 마음 전체가 아닌 단 하나의 상황만 떼어내 그걸 마치 전부였던 것처럼 기억하고 결국엔 그 오해를 근거 삼아 직접 느껴보게 해주겠다는 이름으로 보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성이 아무리 깊어도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닫혀있다면 그 정성은 결국 오해로, 부담으로, 때로는 적대감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렇게 엇갈린 진심은 말 한마디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린다는 것도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남편은 그날 말도 없이 외투 하나만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미지근한 보리차를 데우고 있을 때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놀라 달려나갔지만 남편은 이미 골목 끝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평소보다 2배쯤 커 보였고 그 등 뒤로는 참았던 모든 분노가 쌓였던 울분이 허공을 밀치듯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고 딱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아들네 집 냉장고 내가 업고 왔어. 그러니 며느리가 경찰 부르더라고. 그래서 한바탕 통쾌하게 되갚아줬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무리 참을성이 많던 사람도 한없이 유한 남편도 결국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들 수찬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남편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민선과 마주쳤고 말도 꺼내기 전 주방 옆 냉장고 문을 벌컥 열어 안에 있었던 음식통들을 차례로 꺼내 바닥에 내리쳤다고 했습니다. 반찬통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속에 담겨있던 음식들, 곰탕 국물, 나물무침, 각종 조림 모두 쏟아져 주방 바닥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수찬과 민선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부랴부랴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선 채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답니다. 그래, 그동안 잘 참았지. 너희가 어떻게 어머니를 대했는지 나는 다 안다. 그런데도 그걸 참고 넘어간 게 어리석었구나. 앞으로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해준 그 집 당장 돌려줘라. 이제부턴 거기에 새 놓을 거다. 그 말에 수찬은 입술을 달달 떨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좀 애 학교도 있고 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정이 다 떨어지면 그 집도 그 인연도 끝나는 거다. 이제 니들한테 더 이상 의미 없는 희생하고 싶지 않으니 다 나가라. 그만큼 참아줬으면 됐다. 나도 아주 지긋지긋하구나. 그렇게 말한 뒤 남편은 더는 대꾸하지 않고 돌아섰지요. 설마 아무리 화가 났어도 진짜 자식들을 내쫓고 그 집에 새를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속으로는 말뿐이겠지. 시간이 지나면 마음 풀리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행동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묵묵히 집 서류를 꺼내들고 다음날 아침엔 가까운 부동산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이 집 새 놓을 겁니다. 사람 좀 붙여보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말로 세입자 보러 온다는 연락이 왔고 남편은 직접 열쇠를 챙겨 아들네 집 문을 열고 부동산 직원과 세입자와 함께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그 광경을 멀뚱히 지켜보는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집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햇빛 잘 들고요. 여기 아이방으로 쓰기 좋아요. 안방은 베란다랑 연결돼 있어요. 그 장면을 들은 저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토록 확고할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한번 정이 식으면 그 정을 붙들던 모든 끈이 스르르 풀어져 버린다는 걸 남편을 통해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금액도 정해졌고 입주 날짜도 맞춰졌습니다. 세입자 부부는 밝고 성실해 보였고 아이도 둘이나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수찬은 말없이 눈을 감았고 민서는 결국 다시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그땐 철이 없었어요. 산후 우울증 때문인지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아이들도 있고 제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산후 우울증 때문이 아니라 넌 원래 그런 아이였다. 잘 생각해보고 다신 우린 보지 말자. 그 목소리는 떨렸고 두 손은 꼭 모아 쥐어졌으며 눈가엔 눈물까지 맺혀 있었지만 남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미안하다 해도 사람 마음은 되돌릴 수 없는 게 있어. 정이라는 건 바닥까지 긁히면 다시 차오르지 않는다. 결국 끝까지 마음을 돌리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들 내외는 처갓집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민선의 친정은 방 2칸짜리 작은 연립주택이었고 아이 둘에 장인 장모까지 함께 사는 집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수찬은 늘 말이 없던 아이였지만 그 환경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어느 날 뜬금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헝클어진 머리와 퀭한 눈가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수찬은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우리 그 집 다시 쓸 수 없을까? 아이들도 불편해하고 나도 솔직히 너무 힘들어. 글쎄다. 네 아버지가 워낙 완강해서 공동명이라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서. 아들의 그 말이 너무 늦게 찾아온 후회처럼 들려서 속으로는 북받치는 감정이 올라왔지만 그저 고개만 떨군 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수찬은 그런 채 눈치를 보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다음해 명절날 혼자 터덜터덜 걸어와서 한참 후에 기어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민선이랑 요즘 자꾸 부딪혀요. 아무래도 이혼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아들의 결혼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줄이야. 그렇다고 해도 그 모든 원인을 또다시 제가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걸 알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수찬의 하소연을 다 듣고 나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하든 말든 그건 너희 문제다. 나는 더 이상 너희 부부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그 집도 돌려줄 생각 없다. 그 집은 네 엄마의 마음이 다친 값이다. 너 알아서 해라. 이전엔 누구보다 자식 걱정 많고 늘 수찬이에게 약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아들과 며느리를 철저히 선을 긋고 가족이 아닌 손님, 아니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대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이었습니다. 그 결심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현관 앞 인터폰에 아들의 얼굴이 떠도 남편은 단 한 번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비 오는 날 아이 둘 데리고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남편은 창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당신을 지키는 방법이야. 당신이 흘린 눈물, 당신이 참았던 시간,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제 그 아이들을 그냥 지나간 사람들처럼 대할 거야. 그 말은 따뜻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가운 돌담 같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미처 붙들지 못했던 내 남편의 온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그래도 손주들인데 그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남편의 눈빛을 마주보는 순간 그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눈은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분노나 고집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을 위해 세운 마지막 울타리라는 걸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가 아닌 어쩌다 한번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들을 마음에서부터 지우기로 했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내 마음이 더는 다치지 않도록 남편이 대신 앞에 서 있었고 그 곁에 저는 안겨 서 있었습니다. 결국 수찬이는 그 좁디 좁은 17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처갓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가 바닥을 구르고 그 틈에서 장인 장모가 오가는 그 집은 숨 돌릴 틈도 마음 놓을 자리도 없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나마 첫날 이삿짐 들이던 날 민서는 그래도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고 말했지만 수찬이 얼굴엔 그 말이 전혀 위로되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버텼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찬의 표정은 더 굳어졌고 그의 어깨는 어느 순간부터 눈에 띄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은 툭하면 남자는 돈 못 벌면 말이라도 잘해야지라며 쏘아붙였고 장모는 애들 울음소리 날 때마다 애 좀 잘 돌봐라. 가만히 있다가 왜 네 시어머니한테 적을 져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하며 민선을 구박했고 그럴 때마다 민선은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풀었고 결국 작은 집안은 매일같이 날이 선 말들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수찬이는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하루는 회사에 서류 전달하러 간 민선이 당신 집에 안 들어올 거야? 회사에서 지낸다는 게 말이 돼? 아니면 혹시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야? 하며 소리쳤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찬은 회사가 더 편했을 겁니다. 누구의 눈치도 숨막히는 말도 듣지 않아도 되니 말입니다. 그렇게 집과 회사를 오가지 않게 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수찬은 저를 따로 만나 마치 죽음을 고백하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힘들다. 나 진짜 이혼할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조언도 질책도 그 어느 것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이미 마음속에서 수천 번 무너져 내려온 끝에 마지막으로 입 밖으로 나온 한 인간의 항복선언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별거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나 정식으로 서류가 정리되었습니다. 민성과 수찬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아들은 이혼이 정리된 그날 말없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더니 양말을 벗고 다리를 쭉 뻗은 채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그러나 마치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한숨처럼 내뱉었습니다. 이제야 두 발 뻗고 산다 엄마. 결혼은 지옥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는데 나는 한번 해봤으니까 후회는 없어. 너무 힘들었어.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말 하나로 다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찬이는 처갓집에서 겪었던 일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좁디 좁은 공간에서 장인 장모의 잔소리와 민선의 날선 말들이 자기 하루하루를 얼마나 깎아먹었는지, 밤마다 회사로 도망치듯 나가 얼마나 숨죽이며 버텼는지 그제야 다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참고 버티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근데 민선이 나한테 사람 대하듯 하지 않았어. 무슨 그냥 이용같이 떨어진 도구처럼 필요할 때만 말 걸고 아니면 무시하고 그렇게 매일을 살았어.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그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눈빛이 담긴 상처와 체념, 그리고 그 너머로 조심스레 피어오르는 해방감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좀 걸려. 그래도 미안하지만 지금은 내가 살아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은 네 인생을 살아야 할 때지. 아버지의 말처럼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진심을 알아봐 줄 사람 곁에서 네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손주들 생각에 마음이 저릿했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언젠가 아빠가 왜 그 길을 택했는지를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진심을 알아보는 따뜻한 사람, 우리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다시 행복해지기를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긴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참 많은 걸 참고 놓치며 살아왔지만 이제야 제 자리를 조금씩 되찾아가는 기분입니다. 그게 참 고맙고 다행입니다. 비록 인연이 아니어서 헤어졌지만 그래도 한때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니 어디에서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도 다시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